안녕하십니까. 2022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아서 함께하게 된 신지혜입니다. 네, 오늘 포럼은 환경부, 유네스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 뉴스원,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운영위원회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함께 주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생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또 생태계의 악영향을 줄이는 해법을 찾고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곳 제주에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은 이 플라스틱과 종이 그리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집은 로비에 있는 자료 검색대 혹은 QR코드 검색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현재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연사분들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세션 종료 20분 전까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활용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션 말미에 있는 Q&A 시간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업의 미래와 ESG를 주제로 기업가분들과 함께하는 세션 3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3에서는 강호병 뉴스원 편집인님께서 좌장으로 함께 하시겠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업의 미래와 ESG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들려주게 될 뉴스원 강호병 편집인입니다. 어제 선언된 플라스틱 프리를 포함해서 이 친환경 활동 또는 운동은 이 기업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은 우리가 쓰는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먼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떤 생산과 유통에 나서지 않으면 아마 환경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또 소비자가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조직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망가져가는 환경을 복구하는데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ESG라는 것은 최근에 어떤 기업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너무 돈 그러지 말고 재무적 가치만 앞세우지 말고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그다음 거버넌스, 투명한 경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추구를 해야 기업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소비자와 함께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와 함께 100년, 200년 연속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연설을 해주실 분들은 모두 그러한 ESG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기업과 기업인들입니다.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연사분들을 우리 강태선 BYN 블랙야크 회장님 포함해서 6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우리 환경일보 대표로 계시는 김유수 님도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발표하면 1시간 20분 좀 할애되어 있는데 좀 부족한 감이 있네요. 그래서 아마 하실 얘기보다 시간을 좀 적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BYN 강태선 회장님께서 먼저 발표를 기조강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분의 그 연사님으로부터 또 좋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조강연을 해주실 우리 강태선 BYN 블랙야크 회장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제주 출신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십니다. 서귀포 출생으로 알고 있고요. 오형고등학교를 졸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론에는 옷도매상 직원으로 시작해서 블랙야크라는 아웃도어 브랜드로 아마 연매출 기억에 5천억 이상의 큰 회사로 성장을 시키신 진짜 입지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마 아웃도어라는 어떤 장르를 새로 여신 선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블랙야크 하면 모두가 입을 수 있는 세련된 아웃도어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못지않게 친환경 활동에 아주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래서 폐 페트병을 활용해서 의류 제품을 만든 곳이 블랙야크 업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플라스틱 컬렉션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친환경 제품군들이 있는데 아마 오늘 이것을 포함해서 좋은 ESG 활동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강태천 회장님으로부터 기조 강연을 듣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됩니까? 예. 예, 편의상 마이크를 벗겠습니다. 예. BIN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2022 이 제주 플러스, 제주의 뭔 플러스가 될까? 예, 국제 환경 포럼 엄청난 사건이 어제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 포럼에서 제주가 플러스가 되는 그 과정과 그 플라스틱 갖고 어떻게 하면은 더 경제적인 효과를 가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이제 의문점을 가는 것 같습니다. ESG 요즘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환경에 대해서도 더 많이 얘기합니다. 환경운동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이걸 한번 우리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환경운동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환경운동은 80년대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환경운동은 왜 이루어졌나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산업의 부산물입니다. 그전에는 안 했느냐? 그전에도 했어요. 뭘 했느냐? 자연보호운동 했죠. 자연보호 뭐예요? 산에 가서 나무 심고 쓰레기 주고 벌레 잡아주고, 그럼 다 되느냐? 그전에는 뭐 했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시조선 때부터 식목행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으로 보면 우리 식목행사 하죠. 4월 5일 날 식목일 아닙니까? 언제부터 한 줄 아세요? 1947년 4월 5일 날 효창공원에서 식목행사가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연보호운동이 있고 그 다음 환경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 하면 뭘 떠올라요? 기업을 조지는 거. 환경운동은 기업과 어떻게 상반된 다투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 왔죠. 근데 제가 재작년에 정선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환경운동이 바뀌어야 된다. 뭘 바뀌어야 되느냐? 환경운동가만 갖고 환경운동이 바로잡을 수 없다. 환경운동도 이제는 환경운동과 기업이 과거에는 상반된 생활을 해왔지만 이제는 공존해야 된다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하고 같이 발표했어요, 제가. 그때 학교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기업이 환경운동하고 손을 잡느냐? 환경운동이 어떻게 기업하고 손을 잡느냐? 그때 제가 플라스틱 옷을 들고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플라스틱이 환경을 파괴하는 데 주범인데 환경운동가가 플라스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 없어요. 왜?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환경운동가의 자본이 경제적 효과에 투자할 수 있나요? 이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틀에서 보면 환경운동과 기업이 이제는 공존하는 세대다. 이렇게 대해서 아마 ESG를 듣는다면 좀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ESG와 블랙야크는 뭐냐?
블랙야크가 즉 ESG더라. 그 ESG 활동이 기업이 갑자기 뭐 2000년대에 터져 나왔냐 이건 아니에요. 사실 10년, 20년, 30년 전부터 ESG란 단어만 삽입 안 됐을 뿐이지 기업은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해오는 과정이 뭐냐 이걸 보시면 알 것 같아요. ESG란 뭐냐? 그래서 제가 ESG란 뭔가요? 라고 하려다가 ESG란 포괄적 개념으로서 ESG란 이렇게 놓고 왔습니다. ESG란 뭐냐? 사람마다 생각하는 차이는 있어요. 근데 ESG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걸어온 자취를 한번 바라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ESG가 오기 전에는 CSR, 우리가 2000년대 초에 보면 모든 기업이 CSR 엄청나게 강조하고 학자들 강단에서 얘기했고 기업체 와서 경영학과 학자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CSR에서 시작된 건 뭐냐? 기부하라는 거죠. 돈 번 거 좀 기부해라. 장학재단도 만들고 복지재단도 만들고 환경운동하는데 내놓아라. 이거예요. 돈 번 거 좀 내놔라. 뭐 제가 무식한 얘기로 한다면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저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CSR은 이 자선과 기부, 환경운동에 공헌하는데 돈을 좀 내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CSR의 주체가 누구냐? 환경운동이에요. 환경운동가들에 의해서 CSR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1970년대 전에부터 CSR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의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환경운동이 좀 강해지면서 CSR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예요. 근데 뭐 서양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그 전에 일찍이 선진화가 됐고 산업화가 됐고 환경 문제가 됐기 때문에 CSR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학자들이 할 말이 없거든요. 학자들이 환경운동가한테 밀리는 것 같아. 그래서 2006년도인가요? 하버드 대학 포더 교수가 CSV라는 걸 딱 내놨어요. 네? 기업과 공유 가치를 만들면서 환경운동이나 사회적 운동을 하면서 돈도 같이 벌자. 이거 말은 쉬운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같이 돈 벌 수 있느냐. 그런데 같이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거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100대 명산 하잖아요. 지금 현재 100대 명산 도전단이 34만 6천 명. 34만 6천 명이 산에 가면서 쓰레기도 줍고 환경운동도 하고 바다에 플라스틱도 줍고 건강도 찾고 뭡니까? 소비도 해줍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CSV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학자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학자. 네? CSR은 환경운동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CSV는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는데 근래에는 갑자기 ESG 뭐냐? 갑자기 뭐야? 뭐 보면 뭐 CSR이나 CSV나 사회적으로 기부하고 공유하고 환경운동하고 거의 그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냐? 여러분 잘 아다시피 투자자들, 경제인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투자자. 가만히 보니까 돈은 버는데 명분 없이 돈 벌기는 곤란하다는 거거든요.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 ESG, 작년, 재작년 블랙록이 만든 거 아닙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근데 이것만 다 들으면 되느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과정이. 중간에 보면 SDG가 있어요, SDG.
유엔은 가만히 볼까? 야, 니들만 놀 거야? 우리도 뭐 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2015년에 유엔에서 SDG 17가지의 시행 법칙을 만든 거예요. 2030년까지 17개를 준수해 나가자. 그래서 17가지 딱 내놓은 거예요. 15년 동안 지켜나가겠다는 거죠. 그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지표를 놓고 17가지를 지켜나가자는 거 하나하나. 그러면 사회적 도움도 되고 환경운동도 되고 지구 살리는 데도 되고 모든 게 17가지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정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 동참하고 있어요. 저 자랑한다면 ESG 세계 100인 중에 하나 한국 사람이 유일하게 저 들어갔어요.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하니까 박수 치더라고요. 그래서 CSR과 CSV를 거쳐서 유엔에서 정한 SDG 17가지를 유엔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정하고 그걸 넘어서다 보니까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가 딱 분리지어서 만들어졌다. 그게 언제냐? 작년, 재작년이죠. 이제 모두가 ESG가 안 하면 기업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서두에 블랙야크는 갑자기 뭐냐? 블랙야크는 뭐냐? 예? ESG하고 블랙야크는 뭐냐? 뚱땅지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블랙야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000m 이상에서 사는 고산 동물입니다.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ESG예요. 환경운동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왜? 풀 이파리만 뜯어먹거든요. 고산에서는 이 블랙야크가 나무 가지를 절대 꺾지도 않고 밟지도 않습니다. 풀 이파리만 뜯어먹어요. 그리고 우유를 짜줍니다. 공유같이, 즉 불악에 우유를 짜서 나눠줘요. 공동 목장이거든요. 어느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불악 공유까지 공동으로 이 야크를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파리만 뜯어먹는 환경운동에서 그 다음 해에 그 나무가 또 이파리 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짐을 날라줘요. 짐을 날라주면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 이익을 갖고 또 그 불악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밭을 갈아줘요. 농사를 짓죠. 우리가 어릴 때 소 방목하면서 제주도에서 농사 많이 지었죠. 그건 개인이 소유했지만 이건 공동 소유입니다. 배설물이 나오죠. 이걸 걷어다가 말려서 겨울에 땔감으로 씁니다. 죽어서 고기를 남겨줍니다. 또 가죽을 남겨서 고급 핸드백 구두 자리로 판매가 이루어져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 블랙야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사회 구조를 위해서, 또 지배 구조를 위해서 공유 가치를 확실히 만들어내는 게 블랙야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ESG 아니야. 살아있는 ESG다. 글자가 아니고 행동.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부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러면 ESG는 하나로 딱 정리한다면 뭐냐. 오늘 뭐 발표자, 토론자 분들이 많이 계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다 ESG나 플라스틱에서 설명하시겠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뭐 학자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CSR은 1950년대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화 시대부터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되다 보니까 2000년 초 들어서면서 성숙된 사회에 맞는 기업 시민 의식이 바로잡아지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누구의 ESG냐? 아까 말씀드린 환경운동가. 그 다음에 2006년도에 CSV가 탄생했는데 이거는 마이클 포트 교수에 의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재되면서 ESV가 발표됐다, 탄생됐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SDG는 뭐냐? 2015년 유엔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가지를 놓고 30년까지 지키자. 이거는 1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ESG가 나오는데 2004년부터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2020년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블랙록이 큰 손 아닙니까? 나는 ESG 여기에 한 사람만 투자하겠다 하니까 기업들이 왈칵 뒤집어진 거예요. 왜? 투자를 받지 못하면 경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ESG를 노래 부르고 있어요. 사실 따르고 보면. 근데 ESG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냐? 이거는 회장이 하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임원이 하자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장이나 임원 밑에 사원에서부터 모두가 구성원들이 동감하고 공감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이거는 운동이라 해야 됩니다. 기업은 기업의 운동이라 해야 되고 국가는 국가가 운동이라 되고 가정은 가정의 운동이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희 회사는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페트병으로 옷을 만듭니다. 제가 페트병으로 옷 만들기 위해서 한 8년 전부터 전 세계 리사이클 원단 회사를 쫓아다녔어요. 근데 페트병으로 옷 만드는 회사가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대만이 제일 잘 돼 있어요. 대만은 플라스틱 수거율이 85%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잘 돼 있어요. 일본은 플라스틱 수거율이 67%. 대한민국은 몇 프로 됐냐? 약 50%.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리사이클 원단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걸 꾸준히 연구하고 대만 거와 일본 거 수입해다가 그 플라스틱 칩을 수입해다가 옷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도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대만 거나 일본 거 수입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가 국내 플라스틱으로 장섬유를 짜자라고 해갖고 좀 이따가도 설명 올리겠습니다만은 관계 회사를 다 모아놓고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성공하고 우리 회사에 지금 현재 만드는 전 제품의 30%가 리사이클 원단이에요. 올 연말 되면 40%까지 할 거고요. 내년에는 50%까지 할 겁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너무 진짜 획기적인 연구라고 해갖고 군 추리닝은 블랙 야크를 입으라, 경찰 추리닝은 블랙 야크를 입으라라고 해서 작년에 군하고 경찰청이 많이 입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포항제철 같은 데도 자기들이 버리는 플라스틱을 수거해 와서 그걸 갖고 유니폼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입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스타벅스, 뭐 지방자치대는 서울의 은평구, 강북구 이런 주민들이 자기들이 수거한 것 갖고 옷을 만들어서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시간도 많이 가니까 국내 페트병 갖고 어떻게 해서 옷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느냐 한번 보시죠. 네, 잠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광고 보면 국내 그 패션 업계들이 이제 우리도 리사이클 갖고 옷을 만들었다, 뭐 페트병 갖고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국내 페트병 100% 갖고 만드는 회사는 오늘 현재까지는 저희 회사밖에 없습니다. 수입하는 거에 다 수입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가격이 싸거든요. 가격이 이따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저희들이 플라스틱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실로 짜지느냐는 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티코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한 70년 전만 하더라도 플라스틱은 사용을 안 하고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거 종이, 뭐 거북이 뿔, 뭐 이런 거 갖고 많은 포장지라든지 액세서리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뭐예요? 나무를 많이 잘라야 되잖아요. 환경에 문제 있고 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플라스틱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쓰면 되겠다는 과학적 기술. 그때 플라스틱 연구원 과학자는 대단한 과학자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모든 포장지며 안경티며 액세서리며 플라스틱을 대체하게 됐어요. 그런데 70년을 지나고 보니까 이 플라스틱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파괴하는 주범이 됐다 이런 겁니다. 이게 생선을 잡아와 보니까 생선 속에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겁니다. 현재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서 재활용하든지 사용하는데 줄임을 가져야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작년 다보스 프로그램에서 나온 건데요. 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은 게 푸드입니다. 푸드 먹는 거,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 패션이에요. 세 번째 패션이거든요. 패션이 어떻게 보면은 약 10% 정도 배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석유로 만들죠. 석유로 원유에서 올라가는데 이 우리 플라스틱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죠. 이렇게도 석유하고 PET 칩을 만들어서 페트병을 만드는데 이렇게 똑같은 과정에서 옷을 만듭니다. 근데 이거 원유로 해서 가는 걸 지워버리면 요만큼 탄소 배출량이 준다는 거예요. 84%가 줄고 70%가 되고 65%가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페트가 많은데 작년 재작년에 수입한 거 보면 7,200만 톤이 수입이 됐어요. 왜 수입이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서두에 가격이 싸다 얘기죠. 일본서 수입을 많이 하고 중국, 베트남에서 대만에서 수입합니다. 어제 삼다수 가니까요. 삼다수 병이 자료를 중국서 수입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라면서 이걸 뭐라고 제가 설명했냐 설명을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겠죠? 지속하는 패션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대한민국의 페트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3위입니다. 지금 1년에 보통 한 엄청나게 사용하죠. 코로나 오면서 말이죠. 840톤, 400톤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수거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수거하는데 환경업체에 가면 수거는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섞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뚜껑은 이렇게 물에서 세척하면서 날아가서 뚜껑은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라벨을 분리해야 됩니다. 라벨을 왜 분리해야 되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분리인데 이것도 통일만 시키면 돼요. 요즘 무라벨로 많이 가죠. 근데 뚜껑은 종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손댈 필요 없어요. 그냥 갈아버리면 돼요. 세척하면서 정리가 됩니다. 예, 한번 보죠 영상. 쓰레기를 버릴 때 잠깐 유리와 시간은 페트병, 없지만. 종이 등으로 나눠서 재활용 분리 배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제대로 분리를 해도 운반 차량 안에서 뒤섞여서 절반 정도는 재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온 차량이 수거해온 것들을 선별장에 쏟아집니다. 빨간 양념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부터 깨진 유리병, 쓰레기가 담긴 비닐까지.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의식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름 아닌 재활용품을 수거해오는 분리수거 차량인데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캔과 플라스틱, 비닐 등을 수거하면서 차량 안에서 한데 섞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섞이면 아무리 분리해도 이물질이 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좀 이따 나오는 기계를 개발했어요. 바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 화물차에 환경차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갈아서 바로 칩 만드는 공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개발했죠. 자, 이거 보시면 석유로 하면은 키로당 800원이고요. 일본 거 수입하면 1,300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면 1,500원이죠. 기업으로서는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이걸 하겠죠. 두 번째 이거고, 세 번째 이게 제일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하는 대신 수입해서 쓰죠. 수입해서 씁니다. 1,300원짜리 쓰면은 이익이 나죠. 저희 회사를 왜 하느냐? 환경운동하는 거예요. 돈이 남느냐? 안 남습니다. 안 남아도 왜 해야 되냐? 이게 기업이 사회적 가치라는 겁니다. 이게 ESG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수거해서 우리 BIN이 관계 회사들 컨소시엄을 꺼서 여기 가면 여기로 가도록 하고 여기 가면 여기 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다 연결을 해서 결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 기능성 PET 플라스틱 실만 갖고는 옷을 만들 수는 있는데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옥수수 실이라든지 스판텍스라든지 이런 걸 섞어 갖고 기능성 옷을 만들어서 출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나와서 이런 브랜드가 전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국민들이 이런 걸 해주셔야 되지만 그걸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그 폐쇄기 기계를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자체에서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저희들은 뭐냐면 플라스틱이 아니고 프로스틱, 국민한테 플러스 된다는 프로젝트로 저희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하고요 공동으로 연구하는 활동하는 이 정부 기관입니다. 환경부하고 국방부, 경찰청, 인천항공사, 강원도, 충청남도 전부, 창원시, 그리고 기업, 코카콜라, 스타벅스, 포스코, SKC, 아까 SK에서도 봤는데 SK 하이넥스도 같이 오고 SK 가스도 제대로 에버유에서 하고 이마트 이렇게 해서 전부 이거 우리 같이 공동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왜 이걸 내놓느냐?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중앙정부는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법과 제도. 지자체는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되고 기업은 환경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 소비자들은 팔아줘야 돼요. 동참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기업과 소비자가 범국민 운동이 이루어졌을 때 이 환경운동 ESG는 성공한다. 어느 한쪽 부분만 노력해서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 이거 작년에 영국에서 아시죠? 유엔 기후변화 당사자국 총회 영국 그레이스코에서 한 행사인데요. 저희들 그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한정혜 장관이 가서 설명했죠. 우리 직원이 따라가서 이걸 전부 설치하러 가는데 아마 패션으로서 전 세계 저희들이 유일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정혜 장관님이 각국에 온 VIP들한테 설명한 자료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영상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유엔이 17개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죠. 탄소 중립화 시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식주를 구합니다. 자, ESG의 바른 길은 뭐냐?
누구보다 먼저 정상에 오르겠다는 경제이익 관점이 아닌 자연과 공존을 고민하며 환경과 경영 두 가지 모두에게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내는 것이 지속 가능한 ESG다. 제가 히말라야 원정 다니면서 터득한 겁니다. 이걸로서 저 기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ESG 경영의 블랙야크가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플라스틱 화이팅입니다. 이어서 다른 기업과 기업인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연사 주제는 제주 드림타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주 드림타워 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개장 한 1년 된 것 같은데 제주도의 새로운 명소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운영하는 국내 첫 도심의 복합 리조트로 알려져 있고요. 성격상 리조트다 보니까 에너지와 자원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하는 산업 업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이용할 것인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백주환 롯데 관광개발 이사님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주환 이사님은 건축, 건물관리 분야 전문가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의 백주환 이사입니다. 청정 제주의 미래, 제주 드림타워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 회사 드림타워 소개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적용 시설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 호텔하고 다르게 하고 있는 차별을 두고 있는 hin수 처리 시스템 그리고 음식물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친환경 활동,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림타워. 저희 드림타워는 롯데관광개발하고 녹지그룹이 공동 시행을 했고요. 중국건축 고분유황공사에서 시공하였습니다. 연면적은 30만 3천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하 6층부터 38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69m입니다. 제주시내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23,300 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용적률 983%입니다. 저희가 준공을 20년 11월 30일 날에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년 12월 18일 날은 전체 개관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 타워 2하고 포디움만 묶어서 이제 1차 개관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 말에 점진적으로 지금 타워 1을 오픈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그랜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지상 2층에는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고요. 그 카지노는 190개 테이블하고 이제 420개 정도의 전자게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은 이제 그랜드 하얏트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규모는 이제 세계 두 번째 규모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특색이 있다는 건 전체가 스위트룸입니다. 그래서 스위트룸만으로도 구성된 객실이고 1,600개 객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냥 간단하게 로드맵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층에는 저희가 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갤러리 라운지가 있고요. 2층에는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전체적으로 딱 한 층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가시면은 이제 저희가 한 컬렉션이라 해서 이제 리테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식당, 중식당, 그리고 핫팟, 팝업 프라자 등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4층도 역시 저희가 이제 리테일인 한 컬렉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뷔페, 그리고 일식당, 그리고 데일리 베이커리 등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층은 투숙객을 위한 전체적으로 이제 어메니티 시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내 수영장하고 이제 스파, 그리고 그랜드 클럽, 피칭 센터, 그리고 키즈 아케이드 등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8층에 야외 수영장이 있고요. 그래서 8층에 이제 야외 공원도 있고 수영장,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캐주얼 다이닝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체 호텔이 8층부터 올라가게 돼 있고요. 타워 1 같은 경우는 8층부터 38층까지 전체 호텔 객실로 되어 있고요. 타워 2 같은 경우는 8층부터 37층까지가 호텔입니다.
그리고 38층은 저희가 이제 워낙 높은 건물이고 전체 제주를 보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스카이 라운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라운지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스테이크하우스, 그리고 이제 포차, 그리고 이제 라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에너지 절약 적용 시설 설비들입니다. 총 25가지 정도 있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력력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효율 관리 기자재 운영 규정에 의한 표준 소비 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해서 변압기에 사용을 했고요. 역률 개선용 콘덴서는 이제 역률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개선용 콘덴서를 갖다가 변압기 2차 측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절전 제어 장치는 대기 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의해서 자동 절전 제어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콘텐츠 수량의 한 30% 정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터를 저희가 설치해 있고요. 그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인증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조기 팬, 순환 펌프, 급수 펌프, 승강기 등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수도를 이제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 시설로서 이 중수 같은 경우는 대변기, 소변기 사용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물 이용 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제 중수도 시설이고요. 역시 이제 조경용수, 청소용수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절수용 이제 가장 중요한 절수용 수도기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각 수도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해수용 환수 장치, 그리고 태양광, 연료 전지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걸 못 가서 이제 건물 에너지 시스템 EMS를 통해 갖고 제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 수요 전력 제어 및 역률 제어 장치가 포함돼서 이제 전력 수요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격 조정이 가능하고요. 위치는 저희가 중앙감시실 1층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별화되어 있는 친수 처리 시스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림타워가 건축할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도수 하수 처리장의 하수 처리 용량이 이제 포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계속된 니즈는 이제 하수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게 이제 니즈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친수 처리를 통해 갖고 그 하수를 갖다 친수화 시켜 갖고 방류하는 방법을 해서 도수 하수 처리장에 하수를 최대한 적게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친수 처리 시스템을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하는 하수가 정화가 돼서 전체 이제 중수하고 친수로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수가 아무것도 없냐? 그건 아닙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체의 한 15% 정도 되고요. 그 하수만 저희가 도수 하수 처리장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중수 같은 경우는 냉각타워 화장실 용수로 재사용을 해서 그건 계속 순환이 되고 있고요. 친수 용수는 이제 분수대 사용 후에 혈천으로 방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방류되는 양이 이제 하루 생산량의 약 50% 정도. 저희가 한 7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어서요. 한 350톤 정도가 혈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수용수는 일급수입니다. 근데도 아직 지역사회에서는 친수용수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닥까지 흘러가지 않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친수용수는 정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수를 담수로 바꿀 때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드는 비싼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주의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의 니즈를 위해서 설치를 했고요. 국내 호텔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만 적용해서 쓰고 있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유입되는 우수를 이제 모아서 이제 제가 조경용수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차트를 보시게 되면 드림타워 이제 하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중수 처리장으로 가서 중수를 만들어서 냉각타 화장실에서 이제 사용을 해서 사이클링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수 처리장으로 간 친수는 역시 분수대 쓰고 50%는 방류. 그리고 옥상 우수입은 우수 처리장을 통해서 조경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수 처리 시스템 운영이 어떻게 되냐 보시게 되면은 중수 처리장의 저희 용량은 1,000톤입니다 하루에. 그리고 친수 처리장은 2,900톤 생산이 가능하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루에 중수는 400톤, 친수는 1,000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친수는 이제 300톤은 중수, 700톤은 친수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중수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냉각타 화장실로 가고 있고, 친수는 이제 분수대를 통해서 이제 방류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수질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친수 같은 경우는 1급수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게 되면 법적 치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치수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외국 전문 업체에 아예 위탁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반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역사회에 말씀드렸던 친수
유해하지 않다는 걸 갖다가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게 저희 1차 목표로 보고 전문업체 통해서 위탁 관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수 용수는 이제 1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천에 방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제주 이제 동구 하수 처리장은 실제로 친수 용수로 해서 이제 농업 용수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재사용하지는 않고요. 자연적으로 방류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방류시킨다는 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좀 설명인데요. 이게 이제 힐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건천입니다. 이렇게 말아져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친수용수 방류 시점이 이렇게 생겨 있고요. 바닥까지 가는 마지막 쪽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힐천은 좀 건천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방류를 하게 되면은 방류를 하면서 바닥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다 바다로 스며들어서 증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거 준공을 받을 당시에 이걸 직접 시험을 했고요. 이너가 대관청들하고 같이. 그래서 저희가 드림타워 방류 지점에서 186m까지 가게 되면은 347톤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50톤 정도를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데일리.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정도까지뿐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연 증발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1,200톤을 방류한다 치더라도 바다까지 해안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 전에 이미 자연 증발을 끝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의 친수가 바다로 들어서 오염한다고 하시는 오해가 좀 있으신데 그건 전혀 없고요. 저희는 자연 증발을 끝나고 혹시 가더라도 친수는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깨끗한 물입니다. 1급수기 때문에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제 탄소 저감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 시스템을 통해 갖고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의 90% 수분을 제거하고 발효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퇴비로 생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 퇴비를 생산된 걸 저희가 이제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0%가 수분이 제거되고 퇴비가 된다는 건 전체 발생량의 10%만 퇴비로 나온다는 얘기고 90%는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의 발생량은 상당수로 저희가 줄였다 보시면 되고 탄소 저감에도 굉장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각 주방에 스테이션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 진공관통에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여기 에어 사이클론이 뭐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불순물, 뭐 이렇게 포크나 나이프 같은 게 섞일 수 있어서 그런 걸 이제 걸러내고 나면은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비료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운반할 수 있게 되는 장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비료를 갖다가 외부로 반출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국내 호텔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 그랜드 하얏트 전국 전 세계 체인 중에서도 한 10% 미만만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설치한 시스템입니다. 친환경 활동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슬천을 저희가 이제 저희 물이 흘러나가고 여기가 막히게 되면은 자연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흘천을 갖다 정화하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 올레길 표식 업사이클링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올레가 이제 도민하고 탐방에 같이 이제 병뚜껑 수거하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안내판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원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고 바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거한 병뚜껑이 이렇게 저희 올레에 이정표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실이 여기 23층 그리고 7층 그리고 지하층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기계실에는 건물용 가스 보일러 그리고 빙충열 시스템, 전기 자동차 충전 시스템, 발전기 매연 정화 장치, 몰드 변압기, 터보 냉동기, 밸런싱 밸브, 인버터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옥상에는 이제 배기 탈취 유니트하고 이제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하는 포디움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디밍을 통해서 전력 제어를 하고 있고요. 그 인테리어 후드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를 좀 세이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부 시책의 LED 조명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1층의 방제실에는 이 BEMS 빌딩 시스템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격 조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화시키고 에너지를 저감시키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에너지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상태는 그 EMS 커미셔닝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알타오가 작년 말 이제 올해부터 해서 이제 개관이 하다 보니까 아직 그 전체적인 데이터가 축적이 안 돼서 커미셔닝은 올해 말에 좀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완료가 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 쪽에서는 에너지나 비용으로 상당한 수가 떨어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정비례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올해 말이 지나게 되면은 작년에 타워 하나를 운영하지 않은 상태의 에너지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에너지로 저희가 아마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이하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커미셔닝만 끝나게 되면 에너지 효율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하고요. 그래서 즉각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드림타워가 레즈에도 드림타워지만 ESG 경영에도 드림타워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한 번 그 ESG 경영의 진심인 기업을 좀 모시겠습니다. 주인공은 SK텔레콤입니다. 아시다시피 SK그룹은 전 계열사 쪽으로 ESG 경영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RE100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100인데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니셔티브는 아닙니다. 미국 민간 기업에서 시작된 건데 대략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뜻이고 한국에서는 우리 SK그룹, SK텔레콤 포함해서 매 한 8개 계열사가 제일 먼저 협약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또 제주도에서 아마 해피해빗이라고 명명하는 것 같은데 다회용 커피숍에서 쓸 수 있게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SK텔레콤의 이준호 부사장님을 모시고 SK텔레콤의 ESG 경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호 부사장님은 저처럼 언론인 출신이고요. SK텔레콤에서 여러 많은 일들을 하셨고 지금 ESG 전문가로 ESG를 추진하는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SK텔레콤 ESG 추진 담당 이준호입니다. 저희 SK텔레콤과 그룹에 대해서 많이 상세하게 알고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이 해피해빗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피해빗은 말 그대로 행복한 습관이죠. 행복을 위한 행복한 습관입니다. 환경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세상이 바뀌려면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 회사가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을 조사했는데 통신사한테도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가치가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해 달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의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갖고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기술과 협력의 힘으로 제로 웨이스트 사회를 열다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ESG 지향점 소개해 드리고요. 개요, 경과, 그다음에 주요 핵심 인프라, 그다음에 에코 얼라이언스, 소비자 반응,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ESG를 추진하면서 지향하는 게 이겁니다. 저희는 통신기업이지만 IoT, AI, 빅데이터 이런 ICT 기반의 그 ESG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분야에서는 RE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로 온실가스를 없애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롯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반의 EMS, 그 건물에 하면 뱀 쓰죠. 공장에 하면 뱀 쓰고요.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개해드릴 해피해빗. 그다음에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고령화 시대에 그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어르신들 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목숨을 구한 사례가 27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인공지능 그 돌봄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투명한 지배구조, 그 ESG 위원회라든지 이런 이제 투명한 경영을 통해 갖고 저희 ESG가 우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해피해빗은 일회용 컵이 아니라 저희가 다회용 컵을 써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넘쳐나는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 문제,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언론에서 이 해피해빗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도가 있는데 잠깐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죠.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single.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지는 컵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스타벅스 제주도에 가시면 어느 매장이나 이 해피해빗 다이언 컵을 쓰고 있습니다. 이 컵은 일회용 컵이 아니라 리유저블 컵인데요. 다 마시고 반납기에 넣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This is a cafe that doesn't offer disposable cups, and it only 이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reusable cups 이렇게 for takeaway 반납기, coffee. 저희가 만든 반납기 Consumers 있거든요. can put the reusable cup into the returning machine when they visit the 컵이 cafe. 우리 컵인지 인식을 합니다. When putting the used 이게 cups into the returning machine,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consumers 비전 can get AI라는 a deposit 인공기술 back, 기술입니다. which they paid 인공지능 when 기술이요. buying coffee. 그래서 돈을 바로 이렇게 The collected 가난해집니다. reusable cups are sent to a specialized company to go through the cleaning and 그러면 sterilization process once a day. 그 And they are 수거 delivered back to the 업체가 이 cafe. 반납된 컵들을 수거를 이 해서 다이오컵은 100번 정도 전문 사용할 수 세척장에서 있도록 세척을 하게 됩니다. 만들어졌고 2021년에는 저희가 시범 사업을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30만 개의 일회용 컵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We hope the continuous effort of consumers and companies can contribute to building eco-friendly future. 예. 해피해빗이 어떤 것인지 대략 이제 감이 잡히시죠? 저희가 해피해빗 프로젝트를 시작한 중요한 이유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넘쳐나는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 문제입니다. 지금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새로운 석탄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이 우리의 온실가스의 사실상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2030년쯤 되면은 지금의 상태로라면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을 만큼의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 또 쓰레기는 어떻겠습니까? 500년간 썩지 않는 그 넘쳐나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그게 해양으로 들어가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저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쓸 수 있는,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이나 국내에서도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 지금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매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대도 11월부터는 쓸 수 없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올해 12월이 되면 한 차례 연기됐지만 12월이 되면 일회용 그 플라스틱을 컵을 쓸 때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일회용 컵을 쓸 때 컵 보증금. 저희는 1,000원을 보증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300원으로 지금 책정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1,000원이 적정한지 300원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반납하는 게 더 높아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원의 가치로 버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나마 300원이라도 또 이렇게 모아져서 다시 그 페트가 뭐 블랙야크의 그
옷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재료로 쓴다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객이 매장에서 보증금을 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가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에 저희가 지난해 7월 스타벅스 매장 4곳에 처음 적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와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기업들과 기관들을 같이 모았습니다. 그게 에코 헤빗 얼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절감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 기업들은 아까 보이는 반납기 이런 거를 제작하는데 후원을 해주시는 곳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또 여기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런 주제로 이런 활동을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그런 기사, 기획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내주시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통해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이제 시작했던 것이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시에서 보고 우리도 시범 사업을 같이 하자. 그래서 작년에 11월 달에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을 했고요. 제주도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이거 4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스타벅스 24개 매장입니다. 전체 시작을 다 본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행 과정에서 이제 반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런 개선 사항들을 계속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캐치를 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컵도 나는 좀 더 많이 마시는데 그래서 컵도 더 큰 컵도 준비했고요. 반납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 모아놓은 거 5개까지 연속 반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천에서 올해 우리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인천에서 7월 29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시청 주변을 대상으로 30개 매장이 참여를 하고요. 서울시에서는 올해 본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또 맡아서 지금 8월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시청과 을지로 무교동 일대에 있는 그 지역을 서울에 한 16개, 많으면 20곳까지 그 존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엑스몰, 그다음에 무슨 고려대학교 캠퍼스, 서강대 캠퍼스, 그다음에 신촌가 이런 식으로 지역을 정해 갖고 좀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울산 이런 세종시 이런 데서도 많이 지금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같이 하자고. 그 결과 스타벅스 한 곳에서 했던 커피 프랜차이즈가 달콤이라든지 엔젤리너스, 그다음에 벤티, 폴바셋, 투썸 이런 그 브랜드들도 시범 사업으로 참여를 해서 동참을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제주대학교, 그다음에 사내 카페가 있는 건물 기업들 우리도 동참하겠다 하고 있고요. 이게 과거에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근데 사람들한테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반납하기가 쉬워야 되고 누구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 그다음에 또 세척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걸 준비할 때 SK텔레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인프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이형 컵을 만들었고요. 무인 반납기를 만들었습니다. 전문 세척장을 만들어서 이거를 IT 시스템, 통합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앱을 통해서 물류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거를 관제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어느 기업이나 어느 카페나 브랜드가 같이 하겠다고 하면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컵이 사실은 100번 이상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50에서 70번 사용하는 것을 저희는 권장하고 있고요.
세척할 때. 이 컵은 뭐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환경 호르몬 나오지 않습니다. PP입니다. 그런 안심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또 이 환경적인 효과를 보면 3번 이상 2.6번인데 저희가 3번 이상 쓰면은 그때부터는 무조건 환경적으로 이득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환원시키는 그런 비용에 있어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헤비컵이 아니라 다른 컵을 들이대고 1,000원을 저희가 돌려준다면 이 사업은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판별을 합니다. 이 컵이 다회용 컵이 맞는지. 그래서 맞을 때만 이제 수거가 되고요. 돈을 돌려줍니다. 그 인공지능 비전 AI라는 기능을 통해서 하고요. 또 이거를 설치한 이유는 반납할 때 저희는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컵에다가 쓰레기를 뭐 담아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음료물을 뭐 남겨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일단 버리고 물로 애벌 세척이라도 해야지만 받아줍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척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컵은 진짜 전문 세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들이 정성스럽게 소독하고 말린 것보다도 훨씬 깨끗하고요. 이 환경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7단계에 걸쳐서 컵을 깨끗하게 세척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깨끗합니다. 말씀드린 핵심 인프라는 저는 IT 시스템입니다. 앱을 통해 갖고 우리가 현재 어떻게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유엔의 SDG 17가지 목표가 있지만 17번째가 저겁니다. 파트너링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런 지속 가능한 목표를 같이 이뤄 나가자라는 게 그 SDG 17번 과제입니다. 그 소비자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뭐 불만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커피를 마시는데 보증금을 나보고 내라고? 내가 이걸 책임져야 돼? 그렇지만 그런 숫자는 지금 열에 한두 분 정도고요. 그 상당히 8분,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동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서는 그 한두 분이 이제 신경 쓰이는 겁니다. 보증금을 내라고? 나 싫어. 나 딴 데 갈래.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매장에 가시면, 다용컵 매장에 가시면 한번 응원의 목소리라도 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할 겁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일회용 컵을 절감한 개수가 400만 개입니다. 400만 개를 뭐 이렇게 쌓아보니까 뭐 부산을 넘쳐나죠? 560km고 에베레스트 한 높이에 한 63배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이게 그 다회용 컵을 70번 정도 쓰면은 소나무 한 그루 나무를 심는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이산화탄소 흡수를 2.35kg을 하고 있는데 저희 70번 쓸 때 효과랑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세척 일자리, 수거 일자리 이 과정에서 쓰레기가 될 거를 예방을 합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일회용 컵 쓰레기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여기다 대는 겁니다. 커피점에서. 그래서 세척, 수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요. 지금도 행복커넥트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제주도 세척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22명의 일자리를 정규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거고요. 우리는
이런 기술과 협력의 힘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동참,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제주도 기업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그 발표는 10시 2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많을 텐데 조금 압축적으로 해주시고요. 예, 한 6, 7분 이내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제주도 지역기업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소주로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대표이사를 맡고 친환경 활동에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현지용 대표이사님으로부터 한라산 소주의 친환경 경영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라산 소주 대표이사 현재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주 향토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좀 이렇게 작은 회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앞에서 이제 기업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한라산은 72년 4대를 이어온 기업으로 좋은 술 만들기 외골 경영으로 제주도민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한라산 소주는 기술력과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좋은 술을 만들고 청정제주의 상품성으로 세계 3대 주류 품평회에서 인정받고, 그다음 이제 16개국에서 저희가 브랜드 가치를 좀 인정받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지역 사회 이제 환원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그다음 이제 소상공인, 그다음 지역 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제 지속 가능한 동방성장과 그 기반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말씀드리면요, 저희 이제 한라산 소주는 이제 1950년 이제 6.25가 발발했을 그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호남 양조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처음 저희가 태동을 했고, 그다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주류와 이제 그 여러 종류의 그 주류, 그다음 장류, 그다음 막걸리 등을 저희가 이제 생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93년에 이제 한라산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그 당시 이름은 저희가 이제 한일 소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품명을 봤을 때 이제 그 소주가 어디 소주인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때 저희가 이제 런칭할 때 브랜드가 이제 한라산 소주였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99년도에 저희가 아예 한일에서 이제 한라산으로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한라산 17과 21, 그리고 이제 전통주의 이제 허벅수를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라산 소주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청정제주의 자산인 화산 안반수입니다. 이제 저희 화산 안반수에는 이제 그 바나디움과의 실리카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아주 우수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그 제주도의 지하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주도에 이제 지하수는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용천수라 그래가지고 이제 곶자리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지표에 가까운 데서 이제 빗물이 이제 머금고 있다가 이제 지표가 이렇게 얇아지는 뭐 이렇게 저지나 해안가에서 이제 담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용천수라고 하고요. 저희 같이 뭐 저희나 삼다수 같이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그 해안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발고도 0에서 이제 지하로 이렇게 마이너스 70, 80 정도 뚫게 되면 그 지하에 이제 해저, 그러니까 바닷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담수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치수를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요. 용천수와 이제 차이점은, 용천수는 이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물은 이제 그 수질 자체가 좀 약간 차별적인 그런 특징과 이제 장점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산 안반수와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했던 게 소주는 원료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주정에다가 이제 물을 섞는 건데 저희는 이제 물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주가 갖고 있는 뭔가를 좀 저희가 거기다 좀 투영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주도 보시면 그 한라산 근처에 가시면 이제 조리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키나무 이제 조그만 이제 대나무과 식물이 있는데요. 이제 얘가 이제 그 되게 성분이나 이런 건 되게 좋은데
이제 번식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좀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주대학교 이제 RIS 사업단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과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리대를 이제 저희가 수술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안 좋은 걸 흡착하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리대 수수로 저희가 물과 수를 여과를 해서 저희가 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제주도도 이제 이 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쌀이 안 나거나 아니면 되게 제한적으로 나는데 그 제주도 서귀포 쪽에 한온이라는 데 가시면 이제 제주산 쌀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증류 원액을 이제 제주산 쌀로 만들어서 저희가 한라산 17과 20일에 저희가 이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저희가 대표하는 브랜드가 이제 한라산인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녹색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8년부터 이제 청정제재 브랜드로서 저희가 이제 전 제품을 저희가 이제 투명병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투명병도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법적으로 환경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무조건 그 유리병을 저희가 리사이클링해서 써야 되는데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주류 회사들은 공용화병을 써서 서로 이렇게 아무 병이나 쓸 수 있지만 저희는 저희 병만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거의 어려움과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수거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더 이제 저기 높지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투명병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명병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 사용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색으로만 이제 재활이 가능하고 뭐 맥주병 같이 이제 갈색 같은 경우는 갈색병으로만 이렇게 재활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투명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좀 높은 수준의 이제 그 주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재활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고부가 가치 그 자원으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에너지 소비나 그러니까 가공을 하거나 이럴 때도 에너지 소비가 훨씬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한 그 가능한 그런 어떤 친환경 포장재 개선 방안을 위해서 저희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이제 개최되고 있는 개최되고 있는 그런 이제 행사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보시면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포장재가 되게 많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제품들이 많이 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뭐 식당보다는 집에서 이제 드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페트 사용량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거가 용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접착식 라벨을 도입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이제 되게 이렇게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탕수수로 만든 그 이제 친환경 비닐백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행사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을 저희가 2018년에 저희 신공장을 지으면서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인 게 저희가 이제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투어 코스 그러니까 투어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제수가 좋다, 그러니까 제주물이 좋다는 캠페인으로 해서 제주물을 아끼고 절약하자. 그래서 이제 제주물 지킴이 캠페인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서명 운동을 해가지고 서명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양치컵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컵을 이제 저희가 이제 드리는 이유는 그냥 물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양치컵을 사용하게 되면 그 물을 40% 이상이 이제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치컵을 저희가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환경 보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들과 이제 그 연관 그 단체들을 하고 해가지고 그 해안 정화 활동을 저희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라산 이제 수봉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 봉사하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단체 그다음 뭐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좀 이렇게 교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주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 길거리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21년에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알코올로 이제 저희가 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제 그때가 이제 좀 상황이 되게 심각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알코올을 이제 소독제로 저희가 기부하는 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법적으로 되게 예민했던 게 저희는 이제 알코올을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면 이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주류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는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되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소주를 만들기 위한 알코올을 저희가 이제 지역에 제주도 이제 153개 이제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복지시설에 저희가 이렇게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 이제 가장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이제 결손 가정에 있는 아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동들을 위한 아동 폭력 근절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상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주 뒤에 보시면 보조상표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문화 홍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홍보를 대신해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홍보를 위한 그런 다양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투어 코스 안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굿즈샵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서로 콜라보해가지고 이제 굿즈도 선정하고 그다음 이제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이제 지역에 환원도 하고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저희 제주도 이제 시청에 보시면 거기 대학로 안에 거기가 이제 저희 회사 소유의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술인들하고 활동을 저희가 이게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공유 공간을 저희가 이제 조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아틀리에 작가들하고 그다음 굿즈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그다음 뭐 전통 제품을 재해석한다던가 그다음 뭐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한다던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창업진흥원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이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저희가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이제 제주 이제 술이라는 컨텐츠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주 술을 알리는 그런 워크 사업을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주말마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저희가 이제 좀 심혈을 기울였던 게 이제 메세나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2019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4년 동안 저희가 이제 매번 이제 4월달에 이제 4.3 이제 저희가 기념주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 출신 이제 유명한 이제 작가인 이제 배규 작가하고 매년 저희가 새로운 콜라보 제품을 저희가 매년 4월에 저희가 43만 병씩 해서 86만 병씩 해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첫 해는 아픔, 그다음 뭐 이제 두 번째 작품 위로, 그다음 세 번째는 기억이라는 제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년 저희가 출시를 하고 있고 올해도 출시를 했고요. 올해는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올해는 이제 해녀를 기반 소재로 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이제 해녀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유네스코 등재된 지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6회인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녀를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사상 기념주를 저희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매칭 그랜트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작가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4.3의 어떤 기억을 잊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문화 예술 체험 활동을 저희가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한라산 소주는 이제 제주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향토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사회 활동 그리고 동반 성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주도의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이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주 향토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라산 소주 같은 기업이 있어서 제주가 더 제주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발표자가 남았는데요. 또 한 분은 이제 제주에 본사가 있는 기업인을 모시겠습니다. 캐플릭스라고 아마 제주에 오시는 분들은 이 플랫폼을 다 이용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용하고 왔습니다. 1위 렌트카 모빌리티 플랫폼인데 제주 패스를 운영하고 계시죠. 우리 윤행준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우리 캐플렉스 ESG 경영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캐플릭스의 윤형준 대표입니다. 네. 시간이 너무 없네요.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뉴스원 플러스 너무 감사드리고요. 뉴스원은 사실 제주도의 미래 아젠다를 항상 선도하는 언론기관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주도민으로서 항상 이제 뭐 기술 기반이다, 뭐 환경이다, 미래이라는 아젠다가 있는데 항상 제 시기에 이렇게 제주도민과 이제 전 국민들을 위한 이런 아젠다를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ESG 플랫폼. 자, 플랫폼이란 단어가 말씀드리듯이 플랫폼은 기업 혼자서 이제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가 대규모 이제 대량 생산 체제의 산업화 시대에 살았는데 그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저렴하게 였어요. 하지만 ESG 시대에서는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조금이라도 얼마나 가치 있게 혹은 비싸게 해도 돼요. 가치가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ESG 플랫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원가는 올라가겠지만 소비자들은 그 기업의 이 가치를 알아볼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2배, 3배 받아도 충분히 통한다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SG는 반드시 저는 브랜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브랜딩의 관점에 바라본 저희 기업 사례를 약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캐플릭스란 이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 브랜드를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제주패스라는 빅데이터와 AI에 기반한 제주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기존에 수많은 여행을 알리는 여행사가 있지만 그들은 약간 홈페이지 기반일 거고요. 저희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활용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공, 렌트카, 숙박, 맛집, 카페, 트립에 이르기까지 제주 여행의 전 밸류체인을 저희가 알고리즘 기반의 여행객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7년 차고요. 그리고 회원은 한 200만 명이 됩니다.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끝내고요. 팬데믹 시대에 제주는 더 많은 관광객이 왔고 캐플릭스의 제주패스는 고맙게도 더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원래 7년 차인데 매출액 1,000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말 복받은 일이죠. 하지만 저의 이런 과실은 제주의 환경 파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사실을 잘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많아지고 있고 난개발, 교통에 대한 트래픽 유발. 저희는 매출이 늘어나지만 제주는 망가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주의 환경은 말만이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숙제예요. 우리에게 생존이거든요. 만약에 어느 날 우리 제주도가 청정자연이라는 제주도가 쓰레기 섬이라고 전락되는 순간 삼다수의 매출은 정말 반토막이 날 겁니다. 예. 제주패스는 바로 부도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사적으로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뭐 R&D니 뭐 IT 개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주의 자연이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는 2015년부터 영업 첫 해입니다. 많은 제주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클린 앤 플라워라고 이제 청소한 자리에 꽃이 피어나는 의미의 환경 운동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의 플로깅 활동해도 되는데 제가 제주도민들을 모으고 제주 해안가 곳곳을 다니면서 저희 직원들과 청소를 해왔어요. 근데 웬걸 제주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아무리 청소를 3년 동안 했는데 제주도 쓰레기가 쌓이기만 하지 바뀌기가 않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뒤늦게 청소를 아무리 한다 한들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 사전에 쓰레기를 못 버리는 걸 하자. 그러면 제일 많이 버리는 쓰레기가 뭐지? 라고 봤을 때 여행객들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제일 많이 먹는데 1년컵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프리 아일랜드를 선언하고 이제 저희가 텀블러, 해녀 텀블러를 나눠주는 캠페인을 했어요. 마침 어제 그 제주도지사 오영원 지사께서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를 선언하셨던데 아마 플라스틱 프리 아일랜드를 쓰면 로열티를 달라고 할까봐 제로라는 단어를 썼나 봅니다. 저희는 이제 2018년부터 19년까지 플라스틱 프리 아일랜드를 해서 되게 많은 캠페인을 했고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CO2 프리 챌린지라고 해서
제가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인데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저희 차만 탈수록 매출은 오르는데 CO2는 증가하고 제주도는 열섬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타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내연기관 타지 마시고 전기차 타면은 매출의 1%를 저희가 건당 1% 1,000원을 적립해 드리기 위해서 적립 캠페인을 하고, 이제 세계제한기금 WWF에 기부금도 전달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쓰레기 되가져가기, 여행하면 나온 쓰레기를 자기 스스로 가져가는 캠페인도 했었죠. 대표적으로 캠페인 하나만 이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한번 좀 뽑아보겠습니다. 여행객들에게 저희 텀블러를 무료로 나눠주고요. 저희가 200개 카페랑 제주도 카페랑 협약을 맺어서 텀블러를 가져가게 되면 10% 할인을 해줍니다. 여행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연예인 셀럽과 수많은 정치인들까지 퍼져서, 기억나실 겁니다. 한 5년 전에 많은 정치인과 단체장들이 앞다퉈서 이제 나 텀블러 쓴다는 운동을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출발을 했었죠. 자, 그리고 2021년 작년부터 저희는 더 나은 제주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메이크 제주 베터, 더 나은 제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뿐만 아니라 ESG가 인바이러먼탈도 있지만 S, 소셜도 있고 G, 거버넌스도 있거든요. 당연히 제가 제 기업에 대한 지배 구조도 저희가 투명하게 해야겠지만, 소셜에서도 저희가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메이크 제주 베터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다양한 제주도의 협단체와 협업하며 제주의 환경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캠페인 플랫폼으로 아예 회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는 1,500만 여행객들에게 매출의 1%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이름으로 기부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주도에 되게 많은 기관과 기업들과 협업하여 제주 환경 문제 알리는 참여형 캠페인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 앰버서더, 저희 200만 회원이 있는데 딱 들어오게 되면 너 일반 회원 할래? 그린 앰버서더 회원 할래? 2개를 받아요. 그린 앰버서더 회원을 하게 되면 되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넌 제주를 아끼는 일반 여행자가 아니라 앰버서더 회원이 되죠. 그럼 너에게 매출의 5%를 적립해 줄게. 그리고 1%는 반드시 기부를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ESG 트립까지. 저희는 전 세계 최초로 여행업계 최초의 기부 플랫폼으로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패스 금액의 1%는 반드시 제주의 협단체와 다양한 활동에 기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3개월 됐는데요. 약 총 기부액은 2천만 원, 캠페인 참여자는 4,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환경, 동물, 복지 등 다양한 플랫폼과 저희가 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곧자왈 사람들이라는 곳과 제가 300만 원의 기부 캠페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환경연합과는 이제 긴꼬리 딱새라고 이제 멸종 위기종이 있습니다. 천미천인, 표선유의 천미천에만 서식하는 긴꼬리 딱새인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시길래 저희가 캠페인 후원금을 모아드렸고, 이 캠페인 500만 원은 저희가 뭐 물론 매출의 1%를 적립해드린 거지만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선택해서 기부한 겁니다. 그리고 제주 느리게 여행, 빠른 여행이 아니라 느리게 여행의 기본 대표주자죠. 올레재단에 제가 1억 원 기부 약정을 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린 앰버서더가 있습니다. 여행자들의 소약 멤버십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패스에 와서 회원, 일반 회원이 있고 그린 앰버서더 회원이 있는데, 그린 앰버서더는 서약을 해야 돼요. 이제 저는 그린 앰버서더 회원이 되겠습니다. 제주를 여행할 때 첫째,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긴다. 둘째, 뭐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다. 세 번째, 플라스틱 일회용을 쓰지 않는다. 넷째, 텀블러 등을 활용한다. 해서 사인까지 해야 돼, 이렇게. 그럼 너는 고마운 우리 여행자고 제주를 이제 아끼는 여행자구나 해서 제가 매출의 5%를 제가 최대 5%를 드리게 되고, 그들은 매출의 1%는 반드시 제주의 환경에 기부하는
기부 플랫폼을 만든 것이죠. 저희는 환경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제주의 트립과 어떤 소셜 사회 어떤 그 활동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보시는 활동은 이제 기부 그 이상의 지속 가능한 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첫 번째는 제가 다자유라는 스타트업과 저희 제주에서 콜라보해서 제주도에 1만 회 오래된 방치된 집이 있는데 거의 흉물이거든요. 그런 빈 집을 재생해서 부티크 숙소로 만들어서 여행객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10년 동안 방치된 귀신이 나올 법한 집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리해서 굉장히 럭셔리한 부티크 숙소로 만들었습니다. 배우 류승룡께서 이 취지에 공감해서 무료로 홍보대사가 되어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지난 훌륭한 여름 프로젝트로 모두의 제작했습니다. 바람을 담아 시작된 하천 바람집 프로젝트. 새롭게 태어난 특별한 집 다큐 하천 바람집. 언뜻 보면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지만 여전히 오래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 집의 시간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게 하천 바람집을 즐기는 묘미 중 하나가 되겠네요. 제주 전통 가옥의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안거리는 대가족도 여유롭게 머물 수 있는 6인 스테이로, 그리고 밖거리는 오붓하게 머물 수 있는 아늑한 2인 스테이로 변신했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제주의 하늘을, 서재에서 제주의 푸르름을, 자쿠지위로 쏟아지는 제주의 별밤을 온전히 느끼는 집. 이렇게 아름다운 하천 바람집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는 쉼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제주에 방치된 오래된 집을 개조해서 여행객들한테 제공하고 1박에 60만 원에서 70만 원입니다. 하지만 방이 없어요. 여행자들이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예. 나는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싼 방이 잘래가 아니라 제주의 오래된 역사와 정치가 남아있고 이게 제주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제주의 가치를 위해서 되돌려서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제주의 빈집들을, 흉물이 되어가는 빈집들을 더 살리고 있다는 가치에 공감하는 것이죠. 이제 빨리 속도로 해서 이제 맞춰주시면. 다음은 이제 필라테스 플로깅인데요. 제가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많은데 제가 필라테스와 플로깅을 활용해서 이제 여행객들에게 또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 영상 한번 패스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오일장 쿠키 살롱입니다. 이것도 제주의 어떤 가치를 살리자는 여행이고요. 그리고 현지 식재료를 사용해서, 그리고 로컬 사람들과 만나고 장을 봐서 현지 음식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현지 유통 프로세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를 줄이는 어떤 저탄소 여행을 저희가 실현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짧게 한번 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일장에서 여행객들과 함께 할망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장을 보고요. 그리고 쿠킹 클래스 통해서 한치 물에 만드는 과정을 놓고 있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하고요. 여행객들에게는 어떤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제주 어떤 전통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전통의 가치를 지키게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이죠. 자, 마치겠습니다. 제주를 소비하기보다는 제주를 소중히 하는 여행을 저희는 지향하고 있고요. 싼 여행, 빠른 여행보다는 느린 여행, 가치 있는 여행, 비싼 여행, 그리고 제주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여행으로 제주 패스는 제주의 진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은 투자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ESG 관련해서 우리 용어로 하면 P2P, 그 펀딩 업체를 펀딩 플랫폼을 이렇게 설립하신 분인데 센유 카란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스터 카란, go ahead, please. 네. Thank you.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주최 측에 까먹은 게 제가 양력 소개를 까먹었는데 그란드 카날리 스페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섬 출신이라서 오늘 제주 온 게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집에 온 것처럼 좀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 생각하기에 주최 측에 가장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제가 그동안 이 모든 인프라나 기술이나 그리고 기후변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행동을 개선해야 됩니다. 어제도 많이 배웠고요. 그런 많은 것들을 배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주최의 가장 기쁜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특히 아시아, 한국의 똑똑한 여성 과학자들이 어제 패널 측에서 많이 참여한 것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것도 제가 하나 배운 점이었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스페인 그리고 덴마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지금 유네스코 3관왕을 했다는데 저희가 진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전 지역에 더해서 자연이원 지질공원까지 3관왕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선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다음 세대 기후변화 활동가들 그리고 기업가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뭐 자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가장 주류라고 한다면은 글로벌 회사 아니면은 블랙 야크도 뭐 그 대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제 세대 역시도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렌트카 회사 그리고 플랫폼 회사 같은 경우에 또 마음만 먹는다면 ESG 활동을 할 수 있고 에어비앤비의 차세대 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주에서 이런 식으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표드리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저는 오늘 민관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펄포즈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민관 파트너십이 PPP가 더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PPP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고객인지 아니면은 서비스 제공업자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PPP를 쓰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PPP라는 용어를 사는 것보다 민관 목적 지향적 플랫폼이라는 말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PPP라는 용어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약간 질문 하나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중력파와 바이온텍의 공통점이 뭘까요? 혹시 청자 여러분 중 아시는 분 아십니까? 바이온텍 파이저가 아니라 바이온텍과 중력파의 공통점, 두 모두 PPP를 통해서 탄생 기술이라는 그리고 발견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민간 협력이 가서 투자를 해서 바이온텍이 기술을 발견을 했고, 마찬가지로 중력파 역시도 유럽 위원회의 기금 지원을 받아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굉장히 큰 민간 자금이 투자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민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전 세계를 바꾸는데 민간 투자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CRS 활동 역시도 ESG 활동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 자금 투입을 보시면은 한 2개, 3개 정도 트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세 가지 트렌드를 유념해 보시면은 유럽 안쪽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 대한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밖에 예를 들어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이라든가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공적 자금 투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공공 투자는 거의 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조 단위 투자를 통해서 공공보건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그리고 제가 제 출신인 유럽 연합 지역을 보시면은 어떤 2천억 달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스타트업을 도와주고 있고 우크라이나 밖에 새로운 이 지사를 아니면 다른 지역의 지사를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자금의 투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민간 투자자가
아니면은 작은 스타트업이 이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민간 투자를 같이 투입을 해서 뭐 지분 투자를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약간 이런 지분 투자를 통해서 어떤 투자의 민주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 과거와 다르게 한 특수목적 회사에 어떤 투자를 하는데 들어가는 자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런 식으로 전체의 자금 운용 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적 자금의 투자의 여러 가지 경향이라던가 이건 민간 투자의 경향들에 대해서 유의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민관 협력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PPPP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리얼 다니아 테크 매치 출신 리얼 다니아와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PPP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게이트 파운데이션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PPP는 덴마크에서 시작됐습니다. 노바노티스 파운데이션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대 PPP 투자처를 꼽는다면은 덴마크의 리얼데니아라는 곳입니다. 20년 정도 전에 덴마크 사회 그리고 덴마크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은 민간은행에 있는 여러 수익들의 최소 20%가 다시 사회로 환원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 덴마크 크로나에 달하는 이니셔티브가 시작을 했고 리얼다니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리얼다니아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이라던가 ESG라던가 아니면은 건설 분야의 지속 가능성,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기 시작했고, 뭐 대부분의 덴마크 내에 투자가 됐습니다만은 노르드 지역이라던가 유럽 지역에도 같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리얼다니아 이니셔티브, 제가 말씀드린 2대 덴마크 PPP 투자처에서 나서서 유럽의 스타트업을 돕기 시작을 했고, 유럽의 기술 기업을 도와주면서 기존의 건설 사업에 진출하게 도와줬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했던 사례였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9개 SDG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옥상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옥상과 태양광을 통합한 거죠. GE, 그 덴마크의 앨런 마스크에 해당하는 이 GE에서 폴란드 회사와 함께 선버드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서 옥상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동체 내에서 이 전기를 서로 나눈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다시 전력망으로 여분을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설치 가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싸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비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을 생산해서 재생산해서 전력망에 팔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민관 협력 사례를 통해서 태양광을 만들게 되었고, 기존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ESG의 성공 사례를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보시면 약간 더 플라스틱 문제와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디스턴트 블럭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블럭을 만들었는데요. 바이오 레진 수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수지를 이용해서 플라스틱 문제를 크게 해결을 했고,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건축 사례였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기업, 이 첫 번째 보셨던 그 NOG APS라던가 아니면 두 번째 사례 같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 민간 투자자들을 물색하는 단계부터 저희가 도와드리는데요. 아까 블랙야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유사한 클래리티 AR라는 기업 역시도 블랙
락 그리고 소프트웨어 앵커에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최초의 AI 기반 ESG 인덱스를 만들어서 투자 펀드, 소버니 펀드, 뭐 국채 펀드 아니면 비국채 펀드를 한다고 운용한다고 했을 때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AI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블락록에서 4,500만 달러에 달하는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조성해냈습니다. 이미 스페인에서 이 기금이 조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기사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회사인데 이 회사 역시도 나스닥에 성장을 해서 ESG 솔라그룹과 함께 100%의 기업 가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기업 가치를 보시면은 거의 1억 유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펀딩박스에서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잘 목설을 해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뭐 상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성공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을 잘 융합을 해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펀딩박스와 제주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답 중 첫 번째는 자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 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뭐 플라스틱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간섭 없이 해결을 하고 있고 저희 역시도 스타트업이 간섭 없이 스스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펀딩 패스포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자치권을 가지고 스타트업이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받아서 어떻게 성장할지 단계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은 기금을 끌어들여서 자금을 유치를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자치성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창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한 10분 오버됐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님으로부터 총평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토론이 예상됐지만 좀 힘들어지게 된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쭉 다 오랫동안 들어오셨을 텐데 우리 김익수 대표님은 환경 문제 전문가십니다. 그 환경 관련 석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환경을 경영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한 연구기관이 조사를 해봤더니 아태 지역 소비자의 90%가 지속 가능성 친환경 쪽에 투자를 하겠다. 그 제품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정작 행동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정보와 신뢰 부족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저는 그래서 어제 오늘 이어지는 이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종일 발표한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 키워드를 보니까 이해관계자, 규제, 통합, 기술, 파트너십, 순환경제, 교육 및 인식 제고, 개발, 협력, 실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셨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ESG입니다. 저는 94년부터 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여 전부터 이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ESG 열풍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를 사실은 같이 갖고 봤는데요.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한 블랙약을 비롯한 소수의 기업들은 제대로 ESG 방향을 잡고 가시는 것 같고 아직도 아쉽지만 많은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워싱으로 가는 거죠. 무슨 소리냐 하면 투자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투자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없다면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없다면 그건 자칫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션에서 기업들이 보여준 좋은 사례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최고 경영자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마케팅 기획부터 투자, 조직 또 전사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ESG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ESG 전략을 세우고 지표를 또 만들어야 하고요.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어제도 여러 번 우리 김명자 전 장관도 말씀하신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어제 오 지사께서 말씀하신 2040 제주 플라스틱 웨이스트 프리죠. 예, 플라스틱 프리 운동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저는 그에 보태서 이 포럼이 좀 더 이 물리적인 범위도 넓히고 해서 바야흐로 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플랫폼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덴마크 대사관의 디테 바이서 우리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혁신적인 도전입니다. 저는 우리 제주 환경 포럼이 많은 기술이 여기서 교류되고 실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살아있는 어떤 경제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많은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신 실제적인 개선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모든 생물 다양성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분야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말씀들이 계셨고요. 우리 모든 분야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적합한 규제 시그널을 제대로 보내야 기업이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기업은 또 소비자들이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고 투자를 해야 또 기업이 더 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또한 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또 기업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제주 포럼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소통에 막혀 있는 그 벽을 넘어서 선한 영향력을 서로 간에 끼칠 수 있는 그런 포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의 미래와 ESG 주제로 발표와 마무리 청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도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신 분들 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분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션 3 기업의 미래와 ESG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SG가 국내외 기업들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ESG의 영향력이 특히 환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장하고 또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세션은요, 4번째 세션입니다.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대응 기술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시겠는데요. 무대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